외계 존재들의 응답, 크랍서클. 우리는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외계 비행선들이 코스타리카, 멕시코, 환태평양 연안의 브레고리 같은 지구 물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들과 화산 지역들, 그리고 핵무기 기지나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구를 관찰하고 있는 외계 문명들은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류 자신이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천천히 끓고 있는 물속의 개구리 같아서 우리가 익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은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주 면밀하게 관측하고 있으며 우리가 환경에 저지르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만들어낼지도 모를 불안정에 대해 걱정하는 듯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지구에 수천 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핵물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1992년 우리의 계획을 실험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초기 기간이 끝났을 때 영국에서 크랍서클이라 부르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와 친한 친구가 된 콜린 앤드리스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들녘에서 이상한 공중현상과 우주선을 목격하고 비디오로 촬영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대낮에 작은 접시 모양의 물체들이 크랍서클들 중의 하나가 만들어지기 전후에 들녘을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도 있었다. 그해 여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영국에 가서 CEO 이벤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 즈음에는 많은 언론 매체들이 우리가 벨기에와 걸프 브리스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냈고 우리가 영국으로 가자 광적으로 몰려들었다. 우리가 접촉을 시도하려 했던 많은 장소들에는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과 언론 매체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언젠가는 카메라와 매체들을 따돌리려고 시골길을 내달리던 때도 있었다. 마치 다이아나비가 터널에서 추격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그날 밤 어디로 가는지를 보기 위해 따라붙은 독일 TV 방송차를 따돌리기 위해 우리는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1992년 6월 우리는 가장 흥미로운 크랍서클들의 진원지였던 알톤 반스에 있는 한 농장에 갔다. 이곳은 120만 평이나 되는 큰 농장이었고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사유지를 이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7일이나 10일 정도 머물면서 많은 실험을 할 계획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드 버러힐에 올라가서 집단적으로 어떤 모양의 크랍서클을 시각화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명상과학을 시작했다. 먼저 의식을 확장시켜서 외계 사람들에게 연결하고 우리가 시각화하는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우드 버러힐에 함께 모여 앉을 때까지는 어떤 모양을 요청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마침내 우리는 지금 세티의 심벌이 된 각 꼭지점에 원이 있는 정삼각형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이 정확한 형태를 무한하고 우주적인 마음에게 그리고 외계 존재들에게 실어 보냈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보낸 바로 그 형태의 크랍서클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들판에서 발견되었다. 우리 일행 말고는 아무도 이 형태에 대해 알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이 크랍서클이 나타난 사실을 이틀이 지나도록 몰랐었다. 우리는 랄프 노이에스를 우연히 만났다. 조금 전에 한 농부를 만났는데 최근 들어 가장 완벽한 크랍서클이 발견되었대요. 곡물이 가장 이례적으로 휘어자라고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네요. 그 농부의 땅이에요. 그때가 영국의 이 지역에서 드문 건기였기 때문에 농부는 전날 밤 아주 늦게까지 들에서 일했고 다음날 아침에도 무척 이른 시간에 일을 나갔다. 들에는 아무도 없었고 올리버 성이 있는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들녘이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내가 물었다. 어떤 모양인데요? 노에스 씨가 대답했다. 책에 그려왔어요. 우리는 몸을 굽혀 랄프 노에스가 그려온 그림을 들여다 보았다. 바로 그날 밤 우리가 투사해 보였던 형태 그대로였다. 곧바로 내 동료 사리 아다미악과 세티 팀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농장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올리버 성으로 올라가서 들녘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그 형태가 우리 마음에서 그대로 들녘으로 정확히 옮겨진 것만 같았다. 우리는 놀랄 나머지 할 말을 잃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작물과 토양을 실제로 시험해 본 결과
식물이 전자기적인 이상이 일어났고 세포벽이 변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실험 결과는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크랍서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말해 주었다. 재미있는 점은 그곳에서 크랍서클을 연구하면서 부유한 사업가들의 후원을 받던 사람들이 이 흔치 않은 크랍서클에 관한 내용, 특히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들이 보고서에서 삭제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파이들이 오글거리는 이른바 민간 UFO 커뮤니티는 그해 3월에 있었던 걸프 브리즈에서의 이벤트를 지워버렸고 이 일도 역시 지워버렸다. 이것은 민간 UFO 커뮤니티가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침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다. 어느 날 저녁 우드버러 힐의 기슭에 있는 동안 우리는 CEO 프로토콜을 하면서 외계 비행선을 그곳에 오도록 초대했다. 그때 우리 위 구름 속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들이 나타났다. 서치라이트처럼 지상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서 빛나며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 직후 갑자기 아주 심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비는 우리가 접촉 프로토콜을 하던 작은 언덕에만 내리고 있었다. 마치 외계 존재들이 비와 안개로 자욱한 밤에 비밀스럽게 본격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 인공적인 날씨를 만들고 있는 듯했다. 결국 비가 너무 심하게 내려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다. 그 농장의 다른 지역에 있던 콜린 앤드리스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떠났다. 우리 나머지 4명은 농장의 좁은 포장도로로 이동했는데 차량이 한 대 지나갈 정도의 너비였다. 우리는 작은 공터에 머무르기로 했다. 직관으로 나는 비행선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분명하게 들었다. 조금 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그래서 나는 말했다. 여기서 차 안에서 기다립시다. 이미 자정이 지나 있었다. 우리는 차 2대를 나눠 타고 기다리면서 프로토콜을 하기로 했다. 이윽고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뒷차에 타고 있던 영국인 크리스 만셀이었다. 창문을 내리자 그가 말했다. 들판에 우주선이 회전하고 있어요. 빨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나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 내가 산타클로스예요. 나는 그가 농담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는 말했다. 아니 저기 봐요. 창문 너머로 그쪽을 보았을 때 나는 지름이 30m쯤 되는 우주선을 보았는데 그것은 위에 빛나는 원뿔이 달린 원반 형태였다. 원반의 가장자리에는 빨강, 초록, 파랑, 노랗게 여러 색깔이 아름다운 빛들이 회전하고 있었다. 우주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지만 그 빛들은 시계 방향으로도 반시계 방향으로도 서로 섞이면서 회전하고 있어서 아름답고도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 빛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런 빛이었다. 그 빛의 세기와 특질은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처음에는 들판에서 조금 높이 있었지만 지면 위 3m 정도까지 내려왔고 우리와는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였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외계 존재와의 접촉 모드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여성이 완전히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런 종류의 이벤트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정말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녀의 공포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나침반의 바늘이 우주선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정도로 우리가 거대한 우주선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침반 바늘이 자기장이 실제로 자북에서 벗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다. 이 우주선의 전자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머리카락에 약간 정전기가 생겨서 곤두서기도 했다. 이상할 정도로 들판은 고요해서 우주선에 타고 있는 존재들의 의식의 현존을 느낄 정도였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서치라이트로 우주선에 신호를 보내자고 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주선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신호를 보내왔다. 그러자 이 여성은 심히 히스테리 상태가 되면서 외쳤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려고 우리가 여기에 왔잖아요. 나는 소리쳤다. 정말로 그들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우리가 아마도 멀리서 목격할 거라고만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근접 조우였고 그녀는 우리가 그들에게 접촉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왔음을 알았고 그들이 우리와 신호를 주고받고 있음을 알았다. 함께 있던 크리스 만셀과 네덜란드 여성은 무척 침착하고 이완되어 있었다. 사실 흥분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여성은 혼자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순간 우주선은 다가오기를 멈추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것은 자비로운 행동이었다. 비록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고 온화하게 천천히 물러섰다. 그러더니 위로 서서히 올라가서 안개와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머리 위 구름 속에 머물러 있는 우주선을 보았다. 여전히 우주선의 빛이 보이긴 했지만 부드럽게 빛나는 호박색 물체가 조용히 떠 있는 듯했다. 놀랍게도 나침반 바늘은 우주선이 회전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었고 마침내는 북쪽을 가리키며 멈췄다. 그것은 아름답게 연출된 만남이었다. 그 접촉이 끝나면서 구름이 개고 우주선이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더 높았다. 내가 신호를 보내자 그것도 신호로 응답하더니 사라졌다. 이렇게 CEO가 끝났다. 이벤트가 끝나자 쏟아지던 비는 안개비로 바뀌었고 그 지역 전역에 구름과 안개가 휩싸였다. 콜린 앤드루스는 도로로 올라가 떠나자마자 그 밖의 길은 말라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 우주선에 앞서 농장 위 구름 속에서 빙빙 돌고 있던 빛이 그 이벤트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날씨를 변화시키고 있었다고 믿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의 원정에 대해 캐내고 외계 존재들과의 접촉을 무산시키려 했던 사람들은 이 끔찍한 영국 날씨에 실망해서 모두 떠났다고 했다. 나는 이 경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더 잘 준비시켜야만 함을 깨달았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의식을 더 집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경험이고 그 비행체들과 아주 가까워질 때 비정상적인 생리적, 전자기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고요하고 깊은 자각의 집중이 필수적이다. 다음 날 그곳을 둘러싼 언덕에서 이 접촉의 많은 부분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우리는 확실한 증인을 갖게 되었고 소문은 퍼져 나갔다. 그 다음 날에는 이 일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외계 비행선이 알톤 반스의 농장에 거의 착륙할 뻔했던 일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크리스 만셀이 일어나서 들판에 빨간 우주선이 나타나서 저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다. 정말 완벽한 단어였다. 1993년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확장하고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여 신속동원 조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소설보다 믿기 힘든 진실들. 멕시코의 화산 포포카테페틀 근처의 화산 지역에서 연이은 ET 이벤트가 열렸고 이것은 멕시코 국영 뉴스에 방송되었다. 이 우주선들은 비디오와 사진으로 촬영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1993년 겨울 우리는 멕시코에서 이들 외계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왜 거기 있는지를 조사하는 원정을 함께할 사절단을 조직했다. 멕시코에 가기 전에 나는 산과 숲이 있는 어느 장소에서 ET 이벤트를 하는 자각몽을 꿨다. 이 꿈은 정확히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멕시코에서 우리 일행은 큰 규모로 접촉하는 시간대에 맞춰진 것이었다. 우리는 이 많은 원전 과정에서 일행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예지몽을 꾸거나 물리적으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미리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꿈들의 상세한 내용은 그 시간과 그 지역의 모습과 그 이벤트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었다. 이 연상은 CEO 프로토콜로 실험을 시작하던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 그러나 처음 멕시코 시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총구를 들이대는 멕시코 연방 정부군에게 연행되었다. 우리 여권은 압수되었다. 그들은 여권을 돌려주는 대가로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요구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상황을 갈취 요소라 부른다. 많은 시도 끝에 결국 화산 근처의 시골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바로 그날 밤 우리는 멕시코 시티와 가장 가까운 그 화산의 산기슭에 있었다. 별빛 아래서 우리는 명상에 들어가서 외계 비행선을 그곳으로 유도했다.
그 고도에서는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웠다. 갑자기 우리를 비추는 한 점의 빛이 나타나더니 한 줄기 광선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췄다. 우리는 아주 맑은 손정등에 비추인 것처럼 청백색의 밝은 빛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일종의 조사 과정으로서 외계 존재들이 우리를 검사하고 있다고 느꼈다. 동시에 나는 메시지 하나를 느꼈는데 그들이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6시간을 머물렀다. 다음날 우리는 포포카테페틀 산의 뒤쪽 아트릭스코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90%가 화산 주위에서 이 비행체들을 본 적이 있었다. 불의 고리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고 더구나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이 화산이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들 중에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외계 존재들이 그곳에 있다고 느꼈다. 외계 비행선들은 상황을 감시하고 지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조치를 취하기 위해 거기 있음을 느껴졌다. 우리는 아틀리마야라고 부르는 작은 남미 아메리카 원주민 마을 근처에서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다. 아틀리마야는 아트릭스코와 메테펙을 지나는 도로의 끝에 있다. 아틀리마야와 외곽의 화산 기슭인 그 고온지대에는 푸에블라시의 불빛이 보였다. 아틀리마야는 말뜻 그대로 도로가 끝나는 곳에 있다. 원주민들은 거기서부터 화산 기슭의 정글과 숲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걸어 들어간다. 아틀리마야로 가는 도로를 벗어난 곳에서 우리는 5명의 세티 일행과 작업에 착수했다. 그 장소를 처음 보았을 때 7일 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달이 떠올랐고 달의 3분의 2 정도가 차 있었다. 계속 이어진 작업으로 나는 무척 피곤해져서 바닥에 누웠다. 나는 깊은 명상 상태로 빠져들었고 충분히 이완되었다. 그때 갑자기 뚜렷한 메시지를 받았다. 일어나서 오른쪽을 보세요. 나는 일어나 앉아 그쪽을 보았다. 화산에서 우리 쪽을 향해 거대한 삼각형 우주선이 오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 우주선과의 연결을 시도했다. 나는 마음의 눈으로 우주선을 지휘하고 있는 존재와 다른 여러 존재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더없이 밝은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외계 존재들은 우주선에 있는 장치를 써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결했다. 그들은 정신기술 접속 장치를 사용하여 우리들의 의식을 정확히 포착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과 의식을 유도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서치라이트로 신호를 보냈고 이 거대한 우주선도 신호를 보내더니 곧바로 우리를 향해 진로를 바꿨다. 우주선은 우리 위 불과 수십 미터 높이에서 매우 낮게 선회하며 우리 주위로 거의 완벽한 원을 그려 보였다. 그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무려 축구장 3개 정도였고 각 꼭지점에서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면 모든 모서리에서 빛이 났다. 우리 모두는 외계 존재들을 느꼈고 5 가운데 3명이 같은 존재들을 보고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그것은 화산 폭발과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이었다. 그런 뒤 우주선은 푸에블라 쪽으로 날아갔다. 우리는 떠나는 우주선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멀어지는 우주선의 모서리를 향해 또 한 번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우주선은 갑자기 다른 모서리에서 신호를 보내왔고 작별 인사를 해왔다. 우주선은 우리가 있던 고도에서 낮게 하강하더니 계곡의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 뒤 같은 날 밤에 우리는 눈 덮인 아름다운 화산의 기슭에 앉아 명상에 들어갔고 우주적 존재들과 접속했다. 위를 올려다 보았을 때 화산 왼쪽으로 구름이 정말 특이한 달걀 형태의 고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히 휴보노이들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리고 가장 밝은 별 2개가 정확히 눈의 위치에 있었다. 이 우주적 얼굴은 화산 옆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존재들이 아직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특별한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가운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이벤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지역을 걸어서 탐사했다. 우리는 깊은 정글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알기로는 어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식물로 덮인 고대의 피라미드를 발견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이어졌다. 몇 명의 원주민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 지역에서 겪은 외계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이 받았던 메시지들과 심상들은 우리가 받았던 것들과 거의 흡사했다. 정글에서 빠져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자 하늘에서 구름이 정확히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수리의 부리는 그날 밤 우리가 야외 작업을 할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고차원의 지성, 곧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우주의 한마음에 의해 지휘되고 있음을 알았다. 5일간의 일정에서 우리는 외계 우주선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어떤 것들은 작은 원반 모양으로 화산에서 똑바로 나오더니 그 위에서 원을 그리다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도 했다. 여기서 목격했던 모든 일들은 내 첫 번째 책에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일어났던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우주적 의식과 선하고 평화적인 의도다. 1993년 내게는 외계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이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더 이상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까지 미국, 유럽, 영국과 멕시코에서 외계 존재와 접촉했던 우리의 원정에 함께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많은 이벤트들이 필름에 담겼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구 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속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알릴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어떤 방법이 필요했다. 우리가 진실을 알려고 함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들과 과학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비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증거와 함께 이런 평화적인 시각을 건네줄 필요가 있었다. 우리의 작업에 대한 소문은 퍼져나갔고 나는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군, 정계와 과학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다. 우리는 외계 우주선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극도로 강력한 무기 시스템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비밀스럽고 아기애찬 프로젝트들이 이런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야말로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들이 언론과 주류 군사 집단, 주류 정치 집단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그럴 즈음에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따라서 이 시점에서 나는 그 증거와 사실들을 공개하고 대중과 우리 지도자들에게 외계 존재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결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나는 즉흥적으로 짬을 내어 접촉 이벤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진실을 공개할 사람들에 결집시킨다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깨달음과 평화에 의한 방법으로 인간과 외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미한 집단이 그들과 아무리 많은 접촉을 한들 그림자 정부가 전 세계와 우주 공간에 배치하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과 정찰력과 무기에 들어가는 한 해 수천억 달러의 비용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는 일을 시각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무기들이 외계 비행선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독립적인 군사 관련 증인들을 다수 확보했다. 1993년 여름 나는 이 모든 정보들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다. 그곳은 버지니아의 먼로 연구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이었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었지만 다른 어젠다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우리는 대중 공개를 실현하고 더 열린 사회를 만들 최선의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그 모임이 끝날 무렵 나는 이러한 노력에 전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이 디스클로저 프로젝트가 되었다. 초기에 그것은 이름 없는 발상일 뿐이었지만 나중에는 프로젝트 스타라이트라고 불렀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멀로 연구소 근처의 그곳을 떠날 때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전자무기에 맞았다. 나는 갑자기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고 마치 몸속에 불이 붙는 것처럼 열이 났다. 운전을 하다가 방향을 잃었으므로 내가 영국에 있는지 다른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도로의 어느 차선으로 운전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사실 내가 반대 방향의 차선에 들어갔음을 발견했다. 내가 이 무기의 위력에서 벗어나서 재빨리 제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몰로 연구소를 떠나면서 나는 틀림없이 정면 충돌로 죽었을 터였다. 정말 혼란스러운 사건이었다. 그 일로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는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들은 우리를 막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도전에 직면할 때 나는 2배로 강하게 맞서 싸운다. 그 다음 몇 달 동안 나는 우리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정치와 군사 영역의 내가 알던 사람들을 만났다. 많은 이들이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지지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지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획을 짜기 위해 팀을 하나 만들었다.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 되었다면서 이 계획을 여러 집단의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그 결과 우리를 지원하는 큰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콜로라도에서의 어느 대담이 끝난 뒤에 한 신사가 내게 와서 말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워싱턴 DC에 몇 명 있습니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나는 새 CIA 국장인 제임스 울시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울시는 내 기관의 위원회에 있었죠. 선생께서 한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돼야겠죠. 그는 진심이었다. MJ는 우리의 작업을 지지해온 사람이었고 해안경비대와의 계약으로 책도 한 권 썼다. 이 책은 일반적인 군 관계자들을 위해 쓴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지만 주류 군 관계자들은 바라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예측하기 힘든 시나리오들이 들어 있었다. 책의 일부에는 비록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세티와 CEO 접촉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쓰여 있었으며 플로리다 해변에 나가 외계의 존재와 접촉하는 내용과 같은 시나리오도 들어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또 다른 세력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다수 미래학자들 그리고 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안보와 정보계통의 고위층들이었다. 그 즈음에 로렌스 록펠러와 친분이 있는 뉴욕의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해서 말했다. 이건 로렌스 록펠러가 많은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나는 말했다. 이 일에 대해서라면 저는 누구라도 만날 생각입니다. 1993년 여름과 가을에 나는 연이은 모임들을 가졌고 그 가운데 하나에는 우리 프로젝트의 군사 고문인 해군 사령관과 함께 갔는데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두 분 모두 나사와 그 전신인 NASA의 부책임자였다. 그는 1991년부터 우리를 열성적으로 도왔고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군대 쪽이라면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빌 클린턴의 친구였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다. 정계 쪽이라면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이 정보를 CIA 국장과 국가안보 관련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과고문이던 잭 기본스 박사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겠노라고 했다. 또 자신의 형제가 부통령 엘고의 과고문이었던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도왔다. 그렇게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결집되었다. 나는 많은 수의 혼합된 아젠다들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누구든지 그의 소속 때문에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나의 목표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교육시키는 일이었다. 이 시점에서 CIA 사람들이 당시 우리가 살던 애쉬빌로 날아와서 말했다. 그 일을 하세요. 지금 하세요. 우리 말고도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오랫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어요. 나는 비밀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통제 집단 또는 음모 집단으로 불리는 데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보와 새로운 전망을 건네주는 일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가 쓰거나 말한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1993년 9월 우리는 군사고문 윌은 그 당시 합동참모본부 JCS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크레머 제독을 찾아갔다. 이 제독은 나중에 해군정보국 국장이 되었다.
저는 세티의 닥터 그리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의 대외기술부 사람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 조직은 1940년대 뉴멕시코에서 수거된 외계 비행선에서 나온 재료들을 일부 접수한 바 있었다. 나중에 이 조직의 이름은 국가공군정보센터로 바뀌었지만 1993년은 대외우주항공과학기술센터 FASTC라고 불렀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바꿔나가는지 꽤나 흥미로운 일이다. 제독은 깜짝 놀라서 책상에서 조금 물러앉더니 이렇게 물었다. 진심입니까? 물론입니다, 제독님. 그러자 제독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닥터 그리어란 사람은 신중한가요? 믿을만해요? 절대적으로 믿을만합니다, 제독님. 좋아요, 주선해보죠. 그는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전화해서 말했다. 닥터 그리어와 그의 팀을 한번 만나보길 바라네. 그러나 기지 사령관은 저희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제독은 공군정보국 국장에게 이 만남을 주선하라고 명령했다. 이 일이 일어난 같은 주에 나는 로렌스 록펠러로부터 테톤스에 있는 그의 JY 목장으로 오도록 초대받았다. 나는 처음으로 그곳에 갔다. 알고 보니 이 주제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초대되었는데 그 다수가 정보계통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록펠러의 수석 보좌관도 한 사람 있었는데 멋진 남자인 그는 우리 일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또 함께 있던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은 록펠러의 측근으로 수년간 일해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모건 스탠리와 여러 초국적 회사들의 위원회에 있었으면서 CIA 요원이기도 했다. 브루스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흥미로운 혼합 집단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외계인들과 접촉하고 있는 이 시골 의사가 도착하게 되었다. 그날 초저녁에 나는 군 내부의 고위층들을 결집하여 증거를 모으고 이 문제를 대중에게 공개하려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방안은 지죽은 듯 고요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뭘 하려 한다고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나는 말했다. 여기를 떠나면 바로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로 갈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대중 공개를 지지하는 군과 정보계의 비밀 세력이 있거든요.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나는 흔쾌히 털어놓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려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음이 분명했다. 그 모임 가운데에는 이런 폭로 계획에 격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확실했다. 1992년에 대화를 가졌던 T.E. 장군 측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신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대규모 접촉 이벤트를 한다면 대중에게 알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통제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언론과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위성들을 통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제할 겁니다. 또다시 실망스럽게도 해군 정보국에 몸담았던 스콧 존스 박사는 결국 그것마저도 통제될 거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맹세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이 일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JY 목장은 그랜드 테논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곳에서의 첫날 나는 2명의 저명한 외계인 납치 연구자와 함께 호수 주변을 산책했다. 그 가운데 한 명. 이 자신이 환각제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사실 그 순간에도 환각제에 취했다고 나에게 말해준 일은 결코 잊지 못한다. 당연히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통나무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는데 나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았다. 여기 이 유명한 납치 연구가가 자신이 사람들에게 환각제를 복용시켜서 그들의 납치와 외계인들과의 성적 경험을 생각해내도록 돕는 일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털어놓고 있던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떠돌게 됐구나. 물론 나는 이어서 X씨가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MK울트라 CIA 프로그램과 같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환각제를 사용하는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민간 UFO 학계에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정보 분야의 스파이들과 강력한 약물과 전자장치가 결합된 괴상하기 짝이 없는 마인드 컨트롤 실험에 관련된 사람들과 이른바 향정신성 무기 시스템에 관련된 사람들이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파고 들어가 있다. 진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읽을 그 어떤 소설보다도 더 믿기 어렵다. 그림자 정부의 대중 조작.
X씨가 이런 종류의 체면 유도를 했었고 그 자신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내게 커피를 가져다 줄 사람이 있어야 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가끔은 환각제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체면을 걸고 비정상적 의식 상태로 유도한 뒤 그들의 숨겨진 외계인 경험들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일을 주도했노라고 말했다.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세상에 록펠러 집안과 SA 황태자가 지원하는 수십만 달러의 돈과 계약한 책들과 연구 프로그램의 내용이 순진한 대중들을 속여 넘기고 있다니. 게다가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연구자의 인지가 붙었다는 이유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니. 따라서 1993년 대중들에게 파고들고 있는 거짓말들이 너무도 정교한 것들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명백했다. 게다가 대중에 알려져 있는 UFO와 외계 존재들 그리고 그들과의 조우에 관한 정보들의 90% 이상이 모두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허위 정보들이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러한 현실을 떠안고 산다는 일이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었다. 나는 UFO와 외계 존재들과 관련된 수백만 달러짜리 허위 정보 유포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뿌리는 정보와 경험들에 대한 부패하고 노골적인 낭조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UFO 연구의 모든 분야가 심하게 유린당하고 있고 캄캄한 미로 속 같아서 이 주제에 대해 대중에 유포된 모든 내용들의 최소한 90%가 완벽하게 날조되고 용의주도하게 가공된 허위 정보이며 심리전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것 정도만 말해두기로 한다. X씨와 나는 흥미진진한 철학적 토론을 했지만 그가 약물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누기는 어려웠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은 유명한 연구자인 X씨가 그런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또 사람들에게 약물을 사용하게 하여 지어낸 외계인 체험담에 정신 이상이 더해진 감흥정신병에 걸리게 한 다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일처럼 대충 인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와 토론했던 내용 중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그가 이 납치 연구를 하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고 때문에 그 역시도 희생자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그가 피험자들에게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시각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고 있었다. 연구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다. JY 목장에서 로렌스 록펠러와의 이 모임에서 내가 알아낸 사실 가운데 하나는 체이스 맨하튼 뱅크의 데이비드 록펠러와 미국 부통령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넬슨 록펠러가 비밀 정부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로렌스 록펠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기보다는 가문의 철인왕에 정말 더 가까웠다. 그는 전문적인 자선사업가로서 자신이 죽기 전에 그의 부를 모두 활용하기를 진정으로 원했다. 불행하게도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CIA 사람들과 특히 남편이 CIA였던 그 빨간 옷 여성 같은 도덕적으로 부조리한 사람들이었다. 그토록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로렌스 록펠러는 이 주제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도록 지원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의 돈은 CIA 요원들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가로챘고 가짜 납치 연구, 약물 낙용, 그리고 온갖 종류의 다른 얼빠진 짓들로 흘러들어갔다. 특히 로렌스의 측근 한 사람은 세티의 CEO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고 그것을 자신의 기관을 통해 다른 비밀 공작들에 유용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로렌스는 더없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측근을 가장하여 자원을 생산적인 일로부터 빼돌리는 수많은 정보 공작원들에 둘러싸여 있던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변기 뚜껑을 열고 수백만 달러를 우겨넣은 뒤 하수도로 흘러보내버리는 일이었다. 나는 그런 일을 직접 목격했고 이는 모든 이들에게 비극적인 일이었다. 결국 로렌스 록펠러의 이 분야에 대한 모든 관심을 이 윤리의식이 형편없는 빨간옷 여성이 가로채버렸던 것이다. 이 동안에 우리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법한 많은 문서를 입수했다. 협력 관계를 지향하면서 나는 아직 정리 과정에 있던 이 문서들을 공개적으로 로렌스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다.
그러나 이 빨간옷 여성은 그것마저 가로챘고 로렌스 록펠러와 CT의 열성적인 한 지지자의 돈을 전용하여 UFO 커뮤니티의 한 작가를 고용하고야 말았다. 작가는 정보들을 받아 재가공했고 그들이 이름으로 판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훔쳐갔다. 나중에 우리가 무료 공개 강의를 위해 그 자료들을 사용하려 하자 그녀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큰 법률 회사를 고용해서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들은 우리의 개념과 문서철의 제목까지도 그대로 훔쳐갔다. 이러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렌스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갔다. 나는 로렌스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메리와 정말 멋진 시간들을 함께 보냈다. 회상컨대 어느 날 저녁 로렌스와 나는 우리가 모임을 가졌던 로찌 근처의 나무 데크 위를 걷고 있었다. 그곳에는 머리 장식을 하고 말을 타고서 별을 향해 팔을 뻗은 북미 아메리카의 원주민의 동상이 있었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렌스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네는 이 문제가 공개되면 지구의 모든 삶의 양상이 깊고도 광범위하게 바뀌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되었고 그래서 더욱 밝혀져야만 하지요. 내가 말했다. 저흰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도 돕고 싶네. 그가 말했다. 그러나 내 가족들은 내가 여기에 깊이 관여한다고 이미 길길이 뛰고 있네.